최근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주변 국가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장사를 해왔던 미국과 독일은 하루아침에 팔로가 끊긴 데다가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옆나라 일본은 국산화를 위해 그토록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던 미사일을 한국이 뚝딱 만들어내자 엄청나게 배아파하고 있죠. 공개된 미사일의 종류는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국의 사이드와인더가 있는데요. 한국은 또다시 현존 최고 성능을 갱신하며 미사일에 미친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엄청난 표적 탐지 능력과 높은 중력 가속도, 하에서의 고기동 능력을 통해 발사 직후에도 곧장 급격하게 진로를 틀어 정반대 방향 뒤로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래 개발되는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들이 필수적으로 갖추는 능력이지만 한국이 만드는 것은 그 반응 속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국산 미사일로 무장한 KF-21은 상당히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개최한 방위력 개선 및 방산 육성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 중인 닭거리 공대공 유도탄 2의 험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3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가을 전에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사업의 기본 추진 전략이 의결된 시기가 2023년 12월 말이므로 사실상 거의 1년 만에 형상 설계까지 마무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 속도가 아닐 수 없죠.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는 두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영국 MBDA사의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 딜사의 IRIS-T죠. 미티어의 가격은 약 40억 원 이상, IRIS-T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KF-21에 통합된 무장이 이것뿐이라면 추후 KF-21을 해외 수출할 때마다 영국과 독일에 각각 기술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하고 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을 방위산업에서의 유력한 경쟁자로 취급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순순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죠. 이에 방위사업청은 미티어를 대체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도전이 쉬운 IRIS-T를 대체할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빠르게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단거리 공대공 2 미사일은 현대식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전형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IRIS-T와 LIGNX-1의 함대공 유도탄 해궁의 특징을 결합해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거리 공대공 2 미사일은 IRIS-T와 동일한 접속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전투기와 미사일 간 표적 정보를 교환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배꼽 케이블 엄빌리컬 케이블 구조와 파일런에 결합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NATO 규격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KF-21뿐만 아니라 외국산 전투기에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죠. 한편 단거리 공대공2는 해군 미사일에서 사용된 2단 스트레이크 기술을 채택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도 양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꼬리 날개의 크기를 확대해 순간 기동성을 높였고요. 이는 날개의 움직임으로 인한 공기 흐름 변화량을 극대화하여 방향 전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단순히 기존 미사일 드래 기술을 계승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더 개선하고 진화시킨 기술들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탐색기의 해상도가 해외 경쟁 미사일보다 2에서 3배 높아 훨씬 먼 거리에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미끼나 기만 장비에 속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거기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탐색기가 탐지하지 못한 표적이나 항공기 뒤쪽의 적도 공격할 수 있죠. 로켓 연소관을 탄소 복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여 구조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2는 중력 가속도 기준 최소 50G 이상의 고기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2 미사일은 2032년까지 4,359억 원이 투입되어 KF-21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KF-21 블라크 2 실전 배치 시기에 맞춘 것으로, 즉 이 시기쯤에는 공대공 공대지 전투 성능은 물론 스텔스 성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KF-21의 무장 역시 전부 국산으로 탑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소식에 주변 국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IRIS-T를 한국에 팔았던 독일의 입지가 애매해졌죠. 이들의 속셈은 한국이 KF-21을 제대로 만드는 데에 성공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고삐로 잡고 흔들며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KF-21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 경우 IRIS-T 매출이 덤으로 올라가는 것은 부수적인 이득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보란듯이 그 IRIS-T를 참고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성능의 미사일을 뚝딱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IRIS-T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최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는 미국의 사이드와 인더가 갖고 있지만 IRIS-T는 그보다 더 출중한 성능을 내세워서 제법 인정을 받던 무기였죠. 미국은 의외로 KF-21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경계해서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양산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이드와 인더도 통합해주지 않겠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갑자기 정색하고 나오는 미국의 갑질에 당황한 한국은 통합할 무장을 찾지 못해 백방을 수소문하다가 독일에 연락하게 되었던 건데요. 독일이 그런 한국에게 선뜻 IRIS-T를 통합시켜준 것은 아까 언급한 검은 속내 외에도 한국이 자신들의 첨단 미사일 기술을 베껴내지는 못할 거란 확신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KF-21도 흠잡을 데 없는 성능으로 완성시켰고 이번에는 IRIS-T를 뛰어넘는 성능의 미사일까지 만들어내버렸죠. 추후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 사이드와 인더고 IRIS-T고 한국에겐 필요 없어집니다. 국산 성능이 더 좋을 테니까요. 한편 한국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배 아픈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이들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를 꾸준히 시도해왔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도 그 성과가 영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든 것은 90식 공대공 미사일로 다른 이름으로는 AAM-3로 불립니다. 그동안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서 쓰던 일본이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처음 출사표를 내민 사례였죠. 기동성과 표적 포착 성능 등에서 몇 가지 개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AAM-3에는 큰 한체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기반 기술이 전부 사이드와인더의 그것이라서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AAM-3는 일본판 사이드와인더 혹은 사이드와인더의 후속작 미사일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 미국이 직접 만든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개량형에는 당연히 성능이 밀려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적성국들의 미사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AAM-3의 수준을 쉽게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렇게 AAM-3는 아무도 찾지 않는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오직 만든 나라인 일본만이 양산해서 도입했고 다른 나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일본은 기껏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를 했는데 불과 수년 만에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 나온 미사일은 모두 이중대역 적외선 시커 기술을 동합해서 나왔는데 이를 통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에 속지 않고 끝까지 목표물을 추적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미사일은 이런 기술이 나오기 직전의 기술만을 따라해서 만든 것이라서 그런 성능이 전혀 없었죠. 일본은 이때 겪은 스디슨 실패를 극복하고자 이번에는 그 어떤 나라의 기술에도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방산에 그토록 의존하던 일본이 사이드와인더 계열과의 호환성까지 완전히 배제했을 정도라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가 느껴지죠. 그렇게 탄생한 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AM-5는 이번에는 제법 쓸만한 성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적성국인 러시아나 중국의 당대 기술은 넘어서는 수준을 갖췄고 사거리, 기동성, 표적 탐지 능력 모두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 형태는 지금의 IRIS-T와 유사하며 최소 기동성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갖췄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었습니다. 일본 무기 개발사에 예나 지금이나 단골 등장하는 유구한 문제점인 가격이죠. AAM-3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인 적성국 미사일보다 낮은 성능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고 일본은 당대 동원 가능한 모든 최신 기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면한 목표는 해결했으나 폭등하는 가격까지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실제 책정된 가격은 그것보다도 30%나 더 높았고 이는 전작인 AAM-3보다는 3배 이상, 미국의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합적인 성능은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개량형인 AIM-9X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과 엄청난 예산을 쏟고도 전작인 AAM-3와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오직 내수에서만 피눈물 흘리며 쓰는 무기 말이죠. AAM5는 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해 연간 60에서 80발을 생산하는 데에 그쳤고, 이로 인해 AAM 3대체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옆 나라 한국은 무슨 개발 선언한 지 1년 만에 현존 최고 성능인 IRIS-T를 뛰어넘는 물건이 뚝딱 튀어나오죠. 심지어 이건 대부분의 설계가 기존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응용하는 것이라서 가격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수출을 위한 호환성 설계까지 다 챙겼고요. 배가 아프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미티어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쪽은 탐색기와 탄두를 교체하는 것으로 한 가지 플랫폼에서 중거리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을 전부 커버하는 만능 미사일이 될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미사일에 미친 나라의 저력이죠. 이 모든 무장들이 전력화되는 미래에는 한국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네요. 현지 시간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8년 전 취임 때보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미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 어메러커과 미국인 어메러컨 단어만 41차례 외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분노를 나타낸 사건이 있었으니 당시 미국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선 현대화 계획이 현재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일까요? 미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 해군의 순양함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무려 18억 4천만 달러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도미사일 순양함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은 2012년 7척의 순양함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10년간 11척의 순양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2017년 7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퇴역 예정인 순양함 중에서 4척의 수리와 개조 비용으로 18억 달러, 하나로 2조 7천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이들 4척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퇴역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미 회계감사원은 순양함 현대화 작업에 포함되는 자금 할당 및 지출 책임을 태평양 함대나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이전할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함정의 건조 또는 유지 관리를 한국 등 주요 동맹에게 맡기는 방안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여기에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차피 각 함대로 이전될 통제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나 회계감사원, 해군 사령부가 모두 공통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할 일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작년 10월 미국 보잉사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고등 제트 훈련기 T-7A 레드호크의 양산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또다시 1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7A가 초도작전 능력 IOC를 갖추는 시기 역시 2027년에서 2028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양산 시기가 또다시 1년 늦춰진다는 소식에 미 공군은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T-7A의 양산 일정이 1년 또 늦춰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도작전 능력 역시 2029년 이후로 늦춰질 게 뻔합니다. 원래 초도작전 능력 획득 약속 시기는 2026년이었는데 대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미 공군의 입장에서 미칠 노릇입니다. 만일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를 선택했다면 초도작전 능력 획득을 2020년대 초반에 획득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도입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보잉이 디지털 설계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로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던 T-7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계 결함으로 개발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고 보잉에게도 10억 달러,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0I 경전투기 버전이 폴란드 진출에 성공한 이후 FA50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잉 T-700와의 기술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고 미 공군이 고등전술 훈련기를 통해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의 혁신을 원하게 되자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설계된 보잉 T-7A보다 처음부터 경전투기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FA50이 주목받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T-7A의 인도 시기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미 공군의 T-38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교체 시기를 놓쳐버렸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온 혈세를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당근으로 만들어주면서 보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앞세워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따낸 보잉도 문제가 있지만 면밀히 알아보지도 않고 보잉을 선택했다가 결국 이렇게 빨대가 꽂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 된 미 공군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 마냥 늘어나는 보잉의 T-7A 개발 일정과 그에 따른 비용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미 공군의 계획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잉은 2024년 2월에도 부품 결함으로 개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잉은 일부 부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시험용 T-7의 인도를 몇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계획된 저율 초기 생산도 지연됐습니다. 또한 사출 좌석을 포함한 비상탈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 공군에 대한 납품 일정이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계속 연기 또 연기. 대체 언제쯤 미 공군은 T-7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잉의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7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 기어 이상 등 기체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여객기에 대한 공포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 역시 오슬로 토르프산 데피오르드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 182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큰 소음이 발생한 뒤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 항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항공기는 유압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보잉사 자체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알려져 있는 보잉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직원들까지 파업 중이라 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보잉은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수년간의 운영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월스트리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33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서 회사의 부채가 급증했고 3만 3천 명이 한 달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협상은 계획 없이 결렬됐고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전 세계 직원 중 10%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보잉의 신용 등급은 정크본드 상태 바로 위에 최저 투자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보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 비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보잉의 장기 부채는 2019년 3월 말 107억 달러에서 6월 말 53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맥스의 추락사고로 20개월간 해당 기종이 운항 중단된 결과였습니다. 보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미 훈련기의 대안으로 한국의 T-50 훈련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 이어 미 해군 훈련기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원 시대를 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도 평년 3조에서 4조 원대가 아닌 6조 원을 제시한 만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미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전투기 FA-50의 미국 수출 기대감도 높습니다.
KAI는 로키드 마틴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 중인 FA-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을 앞세워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낸다는 계획인데요. 미국은 올해와 내년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KAI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 IIDX에 참가해 전 시장을 찾은 주한미 해군사령관에게 훈련기 T-50계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설명하는 등 FA-50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1,000조 원 무기 시장으로의 접근과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잠재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약 1,26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AI가 미국 수출에 성공할 경우 캐나다와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온 첫 수출과 함께 FA-50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도전이 성공한다면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동에서도 K9 자주포 등 한국산 지상무기 체계의 7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가 휩쓸어버린 유럽에서는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배신하더니 폭망해버린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출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활약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음 달 UAE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대거 투입해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동 지역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열흘간 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한UAE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UAE와 현지 연합훈련은 재작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당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 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UAE와 처음으로 하는 이번 연합훈련의 육군은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4,900T급 천자봉함 한 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은 UAE 군과 전술토해 및 지형 정찰, 연합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고 국산 무기 성능 시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K 전차는 기동 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을, K9 자주포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과 TOT 사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UAE 현지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UAE와의 연합훈련은 극한 환경에서 병력과 장비 운용 소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동시에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중동 시장에 알려 수출을 노리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 군이 전차와 포병 부대를 직접 움직여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작년 10월 카타르 지상군과 현지 연합훈련에 이어 두 번째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 기간 중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함정 공개와 같은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UAE 군 고위급과 군사 교류도 병행하면서 방산 세일즈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 방산은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수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사우디에서 한국산 무기체계 추가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가 50억 달러, 하나로 7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지상 전력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에 사우디는 우리와 32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공 II 도입 계약을 맺으며 한국산 방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방산업계에서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내 지상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1월 사우디 사우드 장관이 방한해 K9 자주포와 K30B 호복합 체계의 운용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K30BO는 육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자주 대공포로 여기에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하는
신공을 추가한 게 K30B 호복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최대 방산 협력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에서 명품 자주포로 공고히 자리를 잡은 K고 자주포의 활약도 여전한 상황이라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이마스 인도를 목전에 둔 에스토니아가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고 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받기로 하면서 지상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는 앞서 핀란드의 K고 자주포 도입 과정에 참여했었는데 지난 2018년 여건상 중고 K고 자주포 12문 구매 의사를 밝히며 K고 운용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 매체에서는 루마니아에 K고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심층 기사를 내보내며 K고의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한국 방산이 중국을 압도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첫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며 현지에서 K고를 생산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K고를 통해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루마니아에 구축할 K고 생산 라인까지 완성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수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 ESD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장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K고 현지 생산 시설은 2025년 상반기에 건설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는 K고 생산 외에도 장비 테스트, 연구, 교육,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한화가 루마니아에 K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 루마니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 유럽 국가에서의 K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건데요. 법인과 공장 설립을 토대로 현지화의 속도를 내면서 루마니아 및 유럽 방산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완전한 의미의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한국 방산은 매우 빠르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나 최근에는 미국의 K고를 제안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중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4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방산은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주요 방산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유럽 내에서 한국가만 웃지 못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덴마크로 K고 대신에 이스라엘 자주포를 도입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톡톡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덴마크는 방어 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고 자주포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덴마크는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기면서 방어 공백을 메우고자 신규 무기 도입에 나섰고 한화에 자주포 제안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은 LB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155 트럭 탑재 자주포인 ATMOS와 PULS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구매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구매를 동의하고 계약 체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2달 만에 이루어져 비리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덴마크 국방부는 이스라엘제 무기 도입을 위해 기간을 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한 점을 지적했는데 최근 덴마크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무기 도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의혹이 확신이 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덴마크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덴마크 내에서는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는 데 한화를 이용했다며 K고를 도입했어야 했는데 덴마크만 엉뚱한 자주포를 구매해 애물단지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또 다른 한국 방산의 수출 효자 상품 현대로템의 K2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도입할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이 의결되면서 완전 국산화의 꿈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4차 양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우리 군에 공급될 K2에는 국내 방산업체
S&T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개발 기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심장을 달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사청은 S&T 다이내믹스가 제안한 추가 품질 보증 대책과 관련 기관 의견을 고려해 K 전차 4차 양산분해 국산 변속기를 달기로 했는데요. 사실 S&T의 변속기는 튀르키예의 내구도 시험평가를 통과해 작년에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미 성능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2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출 물량에도 국산 변속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선 마침내 이번에 K4차 양산분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폴란드 KPL 버전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렇듯 K 전차의 높은 국산화율로 현대로템이 환율 폭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해외에서 K 전차를 대량 수주하면서 방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방산업계에서 추정하는 K의 국산화율은 84.3%로 국산 변속기 개발로 인해 올해 이후 생산 물량의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변동이 작다는 것으로 K 전차 수출에는 고환율과 수출 증대라는 복합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로 현대로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4조 원 돌파가 유력해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최대 150대 규모의 K 전차 1차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되면서 대한민국 방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대한민국 방산의 대표 효자 상품인 K 전차와 K9 자주포에 현재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한 행동이 한국 주변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며 2기 정부에 들어서자 바이든 정부가 중단했던 신규 LNG 프로젝트들의 재개 및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착수하고 미국 LNG 생산업체들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가격을 낮춰 전 세계 미국에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글로벌 시장에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에너지 비상사태의 발동으로 이는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화석 연료 중심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세계 각국에 공급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해 제조업 부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계 국가에 수출하며 중국에 맞서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중단했던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재개를 비롯해 알래스카의 LNG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미국의 LNG 생산업체들에 가해졌었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LNG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수출허가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1년 만에 이를 전격 철회하는 것인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LNG 산업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미국의 LNG 수출은 2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LNG 운반선 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한국 조선업계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합니다. 2025년은 LNG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용량 확장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NG 액화 설비의 생산 용량은 2025년에 4,875톤, 2026년에는 5,7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연간 2억 5,600만 톤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2013년 기준 약 700적이었던 글로벌 LNG 운반선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300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확장세로 신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100적 이상의 신규 LNG 운반선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장 큰 수혜국은 전통적으로 LNG 선박 강자였던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예측한 것이 바로 일본이었으니 누가 봐도 한국을 견제하려는 일본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2023년 기준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은 60%를 기록했으며 과거 80%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미국발 LNG 선박 수요 폭증은 한국 조선사가 중국을 아예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발 LNG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운반선 수요는 정치적 상황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국 조선소에 발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미국발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해왔으며 향후 수주 경쟁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LNG 이중 연료 추진선 같은 고부가 가지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LNG와 함께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선박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인은 국제해상기구의 환경 규제를 중족시키려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요구와 맞물려 한국 조선업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국제해상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LNG 이중 연료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기조 역시 한국 조선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LNG의 수요 폭증으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의 수요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액화 저장 수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천연가스 매장지가 육상 인프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해적가스전에서 뽑아올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으로 보낸 후 이를 액화시켜 저장해 두었다가 LNG선에 실어 수요지까지 운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FLNG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논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FLNG를 이용해 해저 가스전을 개발할 경우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해저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저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FLNG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중국의 위슨단 3곳뿐인데요. FLNG 프로젝트는 건조 비용이 2조 원대에 달하며 이익률이 10% 수준인 고수익 사업이지만 고도의 건조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해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의 FLNG 프렐류드를 진수하는 성공하며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프렐류드는 선박 위에 8만 톤 규모의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야 했기에 길이 488m, 폭 74m, 높이 110m, 종 중량이 2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건조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 조선사에서 건조된 그 어떤 선박이나 해양 설비보다 크고 무거운 구조물인데요. 참고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국의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조자 중량이 10만 톤으로 프렐류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거머리처럼 달라붙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초고도 FLNG를 건설할 자신이 없었던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덜 요구되면서 가격은 저렴한 소형 FLNG를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었는데요. 이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해 수주 성과를 거두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위슨 조선소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위슨 조선소가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LNG 이 프로젝트의 발전 모듈을 공급하며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로 인해 위슨 조선소는 모든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위슨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역시 동일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인데요. 미국이 반도체에서 중국을 견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과 해운 쪽까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재가 하나둘씩 나올수록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해운사들은 중국 조선사에게 발주를 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경쟁자였던 위슨이 사라지면서 국내 조선사의 FLNG 독주 체제가 완성되었는데요. 그중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발주된 10척의 FLNG 중 5척을 수주받으며 FLNG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척 중 3척을 수주받았던 위슨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면 모잠비크의 코랄술 FLNG 2호기 계약 역시 삼성이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미국 LNG 기업 델핀사의 FLNG 2호선과 캐나다 웨스턴사의 FLNG 프로젝트까지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 건조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에너지 프로젝트부터 발표한 것에서 트럼프가 지난해 한국 조선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미 해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과 같은 특수상업 선박을 건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 고도로 특수한 설계와 기술이 요구되는데 미국 조선업체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아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건조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지만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존스법으로 인해 조선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 조선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켜 일자리 장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트럼프도 현재 미국 조선업이 회생이 불가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따라 잡힌 미 해군을 시급히 재건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동명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한국에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요. 지난 6일에는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동맹국들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 요청에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효율성과 결과를 증시하기에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 조선을 붙잡고 손해를 감수하느니 깔끔하게 동맹국에 외주 맡기고 빠르게 공급받은 선박들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에도 허가하지 않았던 조선소 인수를 한국에만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 인수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미 군함 수주 건조에 거점이 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며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 BYD가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 1000대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BYD는 국내에 만든 체험 전시관에서 아토 3의 1년 시승권을 비롯해 로봇 청소기, 금한돈, 리조트 1박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매일매일 달라지는 경품을 내건 이벤트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구경 온 손님들로 BYD 전시장이 북적이는 광경도 목격되었지만 그러나 신기해서 보러 온 이들이 많아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1000명을 사실상 채우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겨우 달성하자 이를 가지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 내에서 주문을 위조하는 일도 벌어졌다면서 판매 대수로 홍보하는 중국의 홍보 전략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20일 퓨처 차징 스테이션이라는 블로거가 특정 자동차 브랜드가 주문을 위조하고 파산 직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블로거는 회사가 승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부 프로모션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추측을 부추기며 그는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친구 및 가족을 동원하여 주문을 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수가 충분히 늘어나자 그들은 주문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상위 경영진에게 매출이 급증하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문이 이행되지 않아 회사는 팔리지 않은 차량의 방대한 재고에 갇혔습니다. 블로거는 또한 회사가 그 이후로 직원 인센티브 정책을 개정하여 더 이상 승진을 주문 수에만 연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가 이미 주요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관련되어 있는지 추측했습니다. 블로거는 공격적인 법무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회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다는 BYD가 한국 시장까지 진출해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장담하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64.5%가 한국 시장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안착이 힘들 것 같은 이유로 본 것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는데 무려 66%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감히 중국차를 선택할 거냐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성공해도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를 탄 국가의 소비자들에게서 최악이라는 평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경험한 중국 내부에서도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막아왔던 중국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중국 정부가 숨기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최근 중국 블로거들이 30만 위안 약 4만 1,000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놀라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차량은 두께가 1에 불과한 충돌 방지 빔, 녹이 슬고 노후화된 셰시, 놀랍게도 독성 중독을 일으킬 뻔한 품질인 아스팔트 30K주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청년이 새 차를 운전하던 중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비사가 검사 과정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아스팔트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제조업체가 열에 노출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싼 콜타르 아스팔트를 댐핑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콜타르 아스팔트는 분해되어 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입하면 암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분노한 블로거들은 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난하며 소비자 안전을 전혀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3년도 채 안 된 이 국산 전기 자동차를 보세요. 셰시는 이미 녹슬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속 자체입니다. 페인트를 칠했지만 부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셰시의 서스펜션이 녹슬었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금속을 크래커처럼 부서지기 쉽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신에너지 30만 대 기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0만 위안 정도 하는 국산 전기 자동차의 차대 하부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손으로 말 그대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충돌 방지 빔, 두께가 1에 불과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빔은 너무 약해서 사과 껍질을 벗기는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흡수 장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얇은 금속판을 직접 나사로 고정한 것뿐입니다. 이 차는 분명히 국가 안전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름길을 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출시 행사에서 큰 주장을 했지만 소유자가 문제를 보고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킵니다. 다른 사용자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는데 한 사용자는 요즘은 전기 자동차의 품질 문제를 논의할 때 브랜드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국가표준 최소값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특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최소 국가표준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창안입니다. 2014년형 자동차인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14년형 자동차가 이렇게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쓰레기뿐입니다.
한 가지 예로 패널이 심하게 녹슨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비사가 망치로 녹슨 부분을 두드렸는데 마치 개미집을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부는 검게 썩은 녹덩어리뿐이었습니다. 정비사가 다른 녹슨 부분을 두드렸을 때 얇은 패널이 종이처럼 찢어지면서 그 아래에 더 많은 부식된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블로거가 젊은 여성이 8만 위안의 전기 자동차를 샀지만 사소한 충돌 후 제조업체에서 18만 위안이라는 터무니없는 수리 견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차를 사설 수리점으로 견인해 갔지만 배터리가 잠겨 있었고 제조업체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중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을 하지 않자 그 자리에 중국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값싼 가격으로 중국차가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도 대거 수출되었는데 한국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에 익숙했던 러시아인들은 지금 중국차를 타보고 경악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의 평판은 국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중국의 당혹감이 이제 국제적으로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은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신뢰성 면에서 일본 차량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안정성 부족, 높은 고장률, 종이만큼 얇은 충돌 방지, 빔, 젓가락만큼 취약한 서스펜션, 열악한 기밀성, 애프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수리는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일부 제조업체는 동일한 차량 식별 번호에 대해 3가지 다른 교체 부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차량이 시동을 걸기 어려워 문제가 악화됩니다. 이전에 제조업체는 판매 부진에 대해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품질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낮아서 이런 차량들은 해외 구매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온라인 평판 관리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주저없이 이런 결함을 드러냅니다. 2024년 중국은 러시아에 117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여 연말까지 6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거의 7대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 10위 안에는 하발 체리길리 창안 트럼치 오모타를 포함한 8대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러시아에서 중국 차량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중국 차량의 수리 빈도가 35%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중국 브랜드가 더 높은 고장률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시험기관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중국 차량은 내식성이 좋지 않아 유럽 차량의 내구성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중국 차량의 5가지 핵심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얇고 약한 외관, 내식성 부족, 저품질 전자부품, 지나치게 얇은 페인트, 러시아 도로와 날씨에 적합하지 않은 서스펜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중국 차량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슈코다, 오펠, 파고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유럽 브랜드와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브랜드는 훨씬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새로 출시된 5가지 중국 모델은 적절한 내식 처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은 내용에 동조하며 중국인이 품질 면에서 독일, 한국, 일본을 능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부패한 블로거들의 말입니다. 대출금은 아직 안 갚았는데 이미 썩었어. 곧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불신에 대한 형사 책임이 도입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한국차와 중국차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중국 BYD 한국 시장 1호 차량 아토3는 유럽과 일본보다 낮은 저가 정책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 했으나 보조금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아 EV3화 가격이 그리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최초 한국산 전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싸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이를 상쇄하려면 거의 반값이 돼도 살까 말까인데 가격 정책에서 벌써 실패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행거리입니다. 60kWh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완충하면 상온 복합 321km,
저온 복합 309km를 아토3는 주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급격히 줄어 주행거리가 거의 절반으로 준다고 했는데 최근 아주 더운 여름날에도 주행거리가 2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름철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한 냉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3년 노르웨이 자동차 협회 NAF가 진행한 겨울철 주행 테스트에서 아토3는 가장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자동차 중 하나인데 총 29대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NAF에 따르면 아토3는 배터리 잔량 5%부터 배터리 경고가 표시되는데 경고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기아 EV3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롱레인지 501km, 스탠다드 350km를 기록할 만큼 동급 경쟁 모델에서 가장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V3에는 아토3가 가지지 못한 기술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차를 구입해 경험한 할러시아 소비자는 좌석에서 소리가 나는 게 중국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석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방귀 소리입니다. 중국 특허. 한국이 단 한 발에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첨단 공격 헬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군이 이 첨단 공격 헬기를 중국과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하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영토를 침범하던 중국 공군들이 일제히 주랭랑을 친 것은 물론이고 시진핑은 심지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지금 당장 한국의 이 첨단 공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첨단 공격 헬기가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육군을 1초 만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 탱크 10만 대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놓인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초대 규모 주문을 시작하며 한국이 초대박 났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CJ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승진 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무장 헬기 체계 팀장은 LAH에 대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동체 위의 메인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천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한화가 생산할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천검 사격에 참여했던 KAI 김진수 수석 시험 비행 조종사는 천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고 말했다. 천검은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저그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번 발사로 중국 전차 4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H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T-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프레데터스 런 프레더터즈 런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에서 직접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